자, 문제 접근하기 전에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크게 매입원가, 전환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입원가는 당연히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되고, 전환원가, 가공원가죠, 가공원가.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가공원가. 당연히 그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죠. 자, 이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입 원가는 크게 매입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매입 가격에서 매입 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실제 매입 가격에서 차감될 항목이죠. 매입하면서 할인받은 금액이나 리베이트 해가지고 깎아준 금액은 빼고 순 매입 가격으로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측정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래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관세, 그 다음에 세금. 당연히 환급 가능 금액은 제외해야 됩니다. 환급 받을 거니까 그거를 굳이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환급 가능한 세금은 빼고 수입 관세나 세금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매입운임 마찬가지죠.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운임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하용료 마찬가지죠. 자, 뿐만 아니라 이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운송보험료, 이것도 불가피하게 매입하려면은 보험료 발생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창고 보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상품을 보세창고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관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취득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라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운송보험료는 사실 당연히 이 매입 운송보험료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운송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면은 그때는 그 판매 운송보험료는 판매비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될 항목이죠. 자, 그 다음 전환원가는 뭐 당연히 가공원가니까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돼야 될 성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 이것도 재고자산 취득원가인데, 이 언뜻 보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적송운임 같은 경우에 적송품을 이제 적송하는 과정에서 수탁자에게 적송해가지고 위탁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탁자에게 운송을 하면서 발생하는 적송운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적송운임을 회사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송운임을 부담하는 이유는 이 수탁자에게 보내서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적송운임을 부담하면서 수탁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죠.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게 더 이익이면 당연히 직접 판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에게 맡겨서 판매하는 이유는 그 수탁자에게 맡겨서 판매하는 게 회사 이익 창출에 그만큼 기여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부담하는 것이죠. 따라서 적송운임은 이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송품이 판매됐을 때, 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비용화가 될 성격이라는 거죠.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회사의 재고자산이므로 그 적송운임도 비용화시키지 않고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입니다. 자, 원재료 보관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원재료 보관원가는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관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자, 원재료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지 않고 보관원가를 부담해 가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렇게 판매하는 게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보관원가는 이거는 수익 창출에 그만큼 기여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품이 판매됐을 때, 수익이 창출됐을 때 비로소 비용화 시켜야지 수익 비용이 올바르게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보관원가는 수익 창출에 그만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나 불필요하게
이 보관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재료 보관 원가는 당연히 이거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익 발생됐을 때 그에 맞추어서 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낭비니까. 그래서 이거는 낭비가 됐을 때, 불필요하게 낭비가 됐을 때 바로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만큼은 원가로 자산 원가로 인식했다가 재고 자산 원가로 인식했다가 수익 창출됐을 때 비용화 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생긴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다음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해가지고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아까 여기 설명한 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이죠. 자,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 그러니까 원재료 보관원가 말고 상품이나 제품, 적성품, 그러니까 이미 다 언제든지 판매될 수 있는 상태죠. 그런 물건들의 보관원가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은 거죠.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데 단지 판매되지 않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관원가는 수익 창출에 기여한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재료 보관원가 제외한 상품, 제품, 적성품 등의 보관원가는 발생기간 동안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이 이 적성운임은 적성품을 수탁자에게 보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거는 수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적성운임은 적성품 취득원가, 적성품 원가에, 즉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이 적성품을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이거는 언제든지 판매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상품, 제품, 적성품 보관 원가는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뭐 관리 간접 원가 이런 것, 그다음 판매비 당연히 발생 기간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물음 1번 보겠습니다. 자, X1년 말, 그러니까 기말 재고자산, 매입 채무, 매출에 각각 주어져 있어요. 자, 이게 수정 전 금액이고, 자, 근데 기말 재고자산 10,000원은 실사한 금액입니다. 실사한 금액. 장부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실사를 통해서 파악한 금액이라는 거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수정하라는 거예요. 자, 위 기말 재고자산 금액, 여기 10,000원 있죠. 요 10,000원 안에는 원재료 A의 매입운임, 운송보험료, 보세창고 보관료, 그 다음에 원재료 보관 창고 비용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재료의 매입 할인은 매입 원가에서 차감했다고 했습니다. 자, 원재료 매입 운임은 당연히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될 항목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매입 운송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보세창고 보관료도 이것도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자, 원재료 보관 원가 마찬가지죠.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로 봐야겠죠. 낭비라는 언급이 없으면 원재료 보관 원가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성격이죠. 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매입 가격에서 깎아주는 거니까 순매입액으로 원재료 매입 원가를 기록해야 되겠죠. 차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 항목은 다 맞게 된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자, 2번 항목 보겠습니다. 자, 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는 상품 비하용료, 수입 관세,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상품의 보관 창고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매입 상품의 하용료라든지 수입 관세는 매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다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나 상품의 보관 창고 비용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언제든지 판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아까 여기 설명드렸듯이 상품, 제품, 적송품의 보관원가는 바로 기간원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품의 보관원가는 기말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2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재고자산에서 200원을 빼고, 자, 그 다음 매입거래처로부터 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 500원을 수령했는데 이거를 기타 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매입 리베이트는 매입 가격에서 차감될 성격이죠. 순매입액으로 재고자산 취득원가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기말 재고자산 원가에서 차감해야 될 성격이죠. 그래서 상품 보관원가 200원과 그다음에 매입 리베이트 500원 요거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합해서 700원을 기말재고자산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회사가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에게 제품 C를 적송하고 적송 시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자, 적송 시점의 매출을 기록하는 건 잘못이죠. 적송한 후에 수탁자가 판매를 했을 때 그때 매출을 기록해야 되죠. 자, 이게 잘못인데 지금 계속 읽어보면 판매 가격은 원가의 20%를 가산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20%가 원가 가산율, 이익 가산율이죠. 그래서 원가가 100원이면은 20% 가산해서 120원에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자, 1200원은 기말 현재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200원만큼은 수탁자가 아직 보관 중이기 때문에 판매된 게 아니죠. 즉 매출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판매한 거죠. 자, 따라서 매출 3000원을 기록했는데 수탁자가 보관 중인 1200원은 매출로 기록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수탁자가 판매했기 때문에 매출이 맞아요.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1200원은 매출로 기록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이 1200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00원 매출액은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가 1000원이겠죠. 1000원에 20% 가산해서 1200원이 그 매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가 보관 중인 상품의 원가는 매가는 1200원이고 원가는 1000원이니까 그 1000원을 어때요? 1000원을 이 수탁자가 보관 중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사한 재고자산 금액에는 재고자산 원가에는 포함되지 않았겠죠. 자, 그렇지만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000원을 재고자산 원가에 가산해줘야 되겠죠. 실사한 금액에 수탁자가 보관 중인 회사의 상품, 적송품 원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재고자산 원가에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X2년 초에 X1년 12월 매입 운임 6,000원 지급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구서는 12월에 매입한 상품과 관련된 거고 상품의 60%가 X1년 말 현재 재고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는 X1년 말 현재 이 매입 운임 6,000원을 재고자산이나 매입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매입한 운임 이거는 뭐예요? 매입 운임은 원래 매입한 상품의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항목이죠. 매입 운임. 그래서 매입한 상품의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시켜야 될 항목인데 자, 따라서 이 매입 운임은 매입 채무에 다 포함돼야 될 항목입니다. 그래서 매입 채무에 6,000원을 다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만큼 부채가 있는 것이므로 매입과 관련된 부채이므로 매입 채무입니다. 그래서 6,000원을 포함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주의하실 점이 60%만 재고자산에 지금 남아있죠. 따라서 6,000원의 60%, 즉 3,600원만 재고자산 원가를 증가시켜 줘야 되고 나머지 판매된 40%의 매입 운임 2,400원은 매출 원가에 포함될 성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매출 원가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될 2,400원은 표시가 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 후 각각의 금액들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는 소매제고법입니다. 소매제고법은 거의 이제 뭐 기계적으로 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원가하고 매가로 나누어서 T계정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먼저 원가부터 기초재고 7,000원, 단기 매입액 88,000원, 매입 환출
자, 매입했다가 다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매입의 차감 항목으로 계산해야죠. 그래서 매입액에 차감해 줘야 됩니다. 매입 할인 깎아준 거죠. 이것도 매입의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차감해 줘야 되죠. 자, 원가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원가 차변 금액은 다 더하면 85,000원이고 이들이 매출 원가나 기말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 이들의 합이 85,000원이 매출 원가하고 기말 재고자산 원가의 합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매가 보겠습니다. 기초재고 매가, 판매가 12,000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 154,000원. 자, 매출액은 대변에 기록될 성격이죠. 자, 그래서 매출액, 매가 계정 대변에. 자, 그 다음에 단기 가격 인상 취소 나와 있는데, 이거 합해서 순인상액이라고 하죠. 순인상액이 얼마입니까? 순인상액이 17,000원이죠. 자, 순인상액은 재고자산 매가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가산해 줘야 됩니다. 순인상액을 가산함으로써 그 기초재고자산 매가나 단기 매입액 매가가 인상된 판매 가격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자, 단기 가격 인하 취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하액에서 인하 취소액을 차감하면은 순인하액이 6,000원이죠. 그래서 순인하액은 순인상과 반대로 빼줘야겠죠. 차감합니다. 종업원 할인. 자, 종업원 할인은 재고자산 매가 대변에 기록될 항목이죠. 그래서 매출액에 가산합니다. 종업원 할인을 매출액에 가산하는 이유는 종업원에게 할인해서 판매하면 종업원에게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은 할인된 금액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종업원에게 할인하면은 매출 할인 뭐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종업원에게 할인해서 판매하면 매출액 자체가 할인된 판매 가격이기 때문에 그 할인된 금액을 가산해줘야 매출액이 정상 판매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정상 판매 가격으로 전환시켜줘야 기말재고 매가도 정상 판매 가격으로 정확히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자, 매출 환입. 판매했다가 다시 들어온 거 매출액에서 차감해야겠죠.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차감해야 그만큼 기말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에서 다시 들어온 거는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추가로 판매되지 않았다면은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기말재고가 그만큼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고자산 매가 계정을 마감시키면은 기말재고자산 매가 금액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이 T계정을 통해서 이 소매제고법에서는 T계정을 통해서 기말재고자산 매가 금액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25,000원이죠. 자, 그 다음 원가율을 이제 파악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가중평균법과 저가기준 선입선출법을 요구했습니다. 자, 가중평균법에서는 평균 원가율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 저가기준 선입선출법에서는, 자, 선입선출법은 단기 원가율을 파악하면 되는데 저가기준이기 때문에 저가기준 단기 원가율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원가율은 기본적으로 매가분의 원가입니다. 우리가 매출 원가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매출액분의 매출 원가 이렇게 구하죠. 매출액은 매가고 매출 원가는 원가니까. 그래서 매가분의 원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일종의 매출 원가율 개념입니다. 매출 원가율 개념. 자, 가중평균법에서는 평균 원가, 즉 기초분하고 단기분을 다 합해서 계산하니까 재고자산 매가 합이 177000, 원가 합이 85,000원이니까 그 비율이 48.0%예요.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에서는 단기 원가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분하고 단기분을 합한 매가와 원가에서 기초분을 빼야죠. 그래서 기초 원가 7,000원, 매가 12,000원을 각각 빼줘야 됩니다. 기초분을 빼줘야 순수하게 단기분으로 계산된 단기 원가율이 나오죠. 자, 그 다음 저가기준이기 때문에 저가기준에서는 원가율을 구할 때 순인하액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77,000원 안에는 순인하액 6,000원이 차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지 않으려면 다시 가산해 줘야 고려하지 않은 셈이 되겠죠. 그래서 순인하액 6,000원을 더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분모 금액이 더 커지고, 자, 그러면 원가율은 더 낮아지죠. 그래서 기말재고가 이렇게 저가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말재고 자산을 원가율을 적용해가지고 기말재고 원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원가율이 낮아지면은 그만큼 기말재고가 저가,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뭐 단기분만 가지고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저가기준 단기원가를 구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아마 기초분은 빼버리고 순이나액 빼버리고 요거 분에 뭐예요? 기초분 빼고 요거 요렇게 구해도 되죠. 그러면 저가기준 단기원가율 나올 겁니다. 기초분은 단기원가율이기 때문에 빼는 거고 순이나액은 저가기준이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단기분만으로 이루어진 저가기준 단기원가율은 이 금액분의 이 금액이죠. 그러면 이 금액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해도 관계없는데 연습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이제 기말재고자산 원가를 먼저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일단 아까 구한 기말재고자산 매가 25,000원에 평균 원가율 48%를 곱해가지고 구하죠. 12,000원. 그래서 요게 12,000원이면 매출 원가는 85,000원에서 12,000원을 뺀 나머지 73,000원이 매출 원가겠죠.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원가, 매출 원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저가기준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원가는 자, 저가기준 단기원가율을 적용해야죠. 그래서 기말재고 매가 25,000원에 저가기준 단기원가율 45.6%를 곱해서 11,400원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별도로 실수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그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해답 보지 마시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는 X1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요구했어요. 자, 지금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고 수량 자체가 장부 수량인 동시에 실사 수량입니다. 실제 수량. 감모 손실이 없는데, 자, 장부 수량과 실사 수량이 다른 경우에, 실제 수량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평가 손실을 계산하기 전에 감모 손실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난 후에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 수량하고 실사 수량의 차이에 원가를 곱해가지고 계산한 후에 평가 손실은 실제 수량, 실사 수량을 기초로 해가지고 취득원가하고 손실형 가능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없어져 버린 부분을 떼어낸 후에 실제 수량, 실사 수량을 기초로 해서 항상 평가 손실을 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 A가 있고 원재료, 제공품 제품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일한 영업 부문에 속하는 재고자산이고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자료를 줬는데 이 자료를 준 이유는 우리가 유사한 목적이나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통합해서 적용하는 이 조별 기준도 가능하죠. 원칙은 이 적합 적용할 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할 때 항목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재고자산이 그 유사한 목적이나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과 관련된 경우에는 이걸 이제 항목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있는 항목을 통합해 가지고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항목을 합해 가지고 적용하는 조별 기준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제품을 다 통합해 가지고 총계 기준은 절대 불허해요. 근데 이제 관련 있는 항목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제대로 하라는 의미죠. 전기까지 발생한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기 거 고려하지 말고 그냥 단기분 것만 가지고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항상 실제 수량 가지고 계산해요. 그래서 여기 수량이 장부 수량인 동시에 실제 수량이죠.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제 수량을 일단 다 기입합니다. 실제 수량. 평가 손실은 항상 실제 수량을 기초로 해서 원가하고 순실현 가능가치 차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원가도 다 기입해요. 원가 이거 전부. 여기 다 기입했죠. 똑같습니다. 210, 400, 480, 460, 750, 810 똑같죠. 자, 거기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를 빼면 되는데, 자, 원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는 그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시킨 후에 판매하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재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가 이 순실현 가능 가치의 최선의 측정치입니다. 보통. 자, 그래서 원재료의 경우에는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는 원래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 원가 마이너스 판매비죠. 일반적인 순실현 가능 가치는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 원가 마이너스 판매비인데 원재료 같은 경우는 순실현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죠. 그래서 현행 대체 원가 190원을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 경우에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당 20원씩에서 2,000원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되고, 자, 제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순실현 가치의 기본적인 정의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 원가 마이너스 판매비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제공품 A는 44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0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370원이죠. 순실현 가능 가치가 37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30원씩에서 50개 30원씩이니까 1,500원 평가 손실 인식해야죠. 자, 제품 A 같은 경우도 판매 가격 다 완성됐기 때문에 추가 완성 원가가 없죠. 그래서 판매비 10원 빼면은 430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그래서 50원씩에서 300개 50원 하면은 15,000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원재료 B 같은 경우는 현행 대체 원가가 430원이기 때문에 430원 대입해 가지고 계산하면 30원씩에서 200개 30원씩 하면 6,000원인데 왜 이거를 제로라고 했냐면 꼭 주의하십시오. 원재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이 원재료나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나 기타 소모품은 이거를 제품으로 전환시켜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를 이용해서 완성된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돼 가지고 손실을 보지 않으면 그 원재료는 사실상 평가 손실을 인식할 성격이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면은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재료와 관련된 평가 손실은 항상 그 해당 원재료를 이용해서 판매될 제품이 평가 손실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B의 평가 손실은 지금 B 같은 경우 보면 순실현 가능 가치가 830원이죠. 830원이기 때문에 자, 순실현 가능 가치가 취득원가 810원보다 더 크죠. 그래서 제품 B는 평가 손실을 인식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제로예요. 자, 따라서 원재료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원재료 A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제품 A가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것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품 A 관련해 가지고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는 원재료에도 평가 손실을 인식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와 관련된 평가 손실은 항상 무엇을 체크한다? 그 원재료를 이용해서 완성되는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재료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그죠? 여기처럼 제품에서 평가 손실이 인식되지 않으면 원재료도 평가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공품 경우에는 제공품 P 840-90-10-10이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740입니다. 그래서 10원, 70개니까 700원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해줘야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금액이 평가 손실 19,200원입니다.